자, 뭐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는 뭐 시험에 대한 거는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지금 뭐 내가 몇 개 맞았다. 이게 나중에 10월 28일에 점수로 직결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우리가 보완하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보완하려고. 어쨌거나 전원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이 인원을 우리가 다 합격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그 명수로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로 승부해야 돼요? 합격률로. 합격률로 승부해야지만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여간 전국에서 여기를 하여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학원이 없다가 처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이제 합격률을 본다고요. 거기가 어떨까? 몇 명이 응시하나? 뭐 이런 거를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는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신설학원은 일단 합격률이 높다라는 게 전통이에요. 학원가에. 에? 전통이 여기서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에? 그것도 여기 세종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살기 제일 좋다며요. 에? 그럼 거기는 살기만 좋은 동네야.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에? 실력도 있어. 뭐 이렇게 나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토지의 부동산 특성 중에서는요, 자연 특성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죠? 나오면 주로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게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을 우리가 자연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성을 분류하면 이렇게 5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얘네 3가지가 주요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얘네 3개만 나오는 거예요. 3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애들 둘은 기타 특성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문으로 활용해도 얘는 지문으로도 잘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 3가지를 중점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부동성은 뭐를 부동성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동성. 이천요. 부동성이 뭐야? 부동성이. 움직일 수 없는 거. 그게 부동성이잖아요. 제목.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의의를. 그죠? 이게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동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파생현상이라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파생현상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나오는 거는 얘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해를 하면 얘가 정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근거라고 돼 있죠. 예. 일단 움직일 수 있다, 없다인데 그로 인해서 공시 방법의 차이를 낳게 되죠. 공시법에서 공시의 원칙이라고 배웠죠. 물건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해 줘야죠. 근데 동산은 뭐로 해줘요? 점유로. 부동산은 등기라는 거로. 그럼 부동산은 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예요? 얘를 우리가 이동을 못 시키니까. 동산은 내가 소유관계 변화가 있으면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내가 새로 산 시계야, 양복이야, 구두야 이런 거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을 내가 아파트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가 내려놓으면서 이번에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야.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서류로서. 그 제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이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낳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방법의 차이를 낳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무슨 시장으로 만들어요? 시장을 국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공간 범위를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킨다고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네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생활터전은 세종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주거 이동을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세종에서부터 그렇게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만 여러분들이 주거를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제한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국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키는 시장의 국지화가 유발이 되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가도 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얘가 나오죠, 얘가. 그래서 시장의 국지화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무슨 효과를 유발해요? 외부 효과.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주변에 생태 공원이 들어서는 거 하고, 그렇죠? 심하게 얘기하면 원전이 들어서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생태 공원이 들어서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원전이 들어서면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을 이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배웠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활동을 해야 돼요. 무슨 활동을? 임정활동을. 임정활동이 뭐예요? 그 현장에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이나 홈TV, 홈쇼핑으로 주문하면 상품이 우리한테 오죠. 가정으로 배달돼서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얘가 배달돼서 와요? 안 오잖아요. 결국은 물건을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움직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그래서 거기 보면 규제가 용이하다라고 돼 있죠. 네, 왜 규제가 용이하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규제가 용이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규제하는 데가 어디냐면 강남 3구잖아요. 걔네는 뻑하면 투기죠. 그렇잖아요. 거래 제한구역 이런 식으로 지정했다가 또 어떨 때는 걔네만 또 풀어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견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죠. 부동산은 샘플 거래가 불가능하잖아요. 여기 세종시 터미널 앞에다가 세종시 전역에 있는 토지 있죠. 샘플을 갖다 뜯어가지고 여기는 어느 동에 나성동에 있는 땅 한 평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견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리고 거기 사회 불안 심리에 따라 소유욕이 급락한다 뭐 이런 것 있죠. 예, 그런 표현은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경제가 이제 인플레가 극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욕이 늘어나요. 실물 자산이니까. 근데 내일 모레 전쟁이 난대요. 내일 모레 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은 피난을 가야겠죠. 피난을 갈 때 몸에 지니고 가는 건 뭘 갖고 가요? 이거 돈이 되는 거. 거기에 아파트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회 불안 심리에 따라 동산과는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상에서 인용된 선례는 없으니까 뭐 참고하셔도 되고. 그래서 얘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감정평가상에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해요. 그죠? 부동산의 가격은 그래서 지역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기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도 얘가 나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냐 다른 동에 있는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시가가 틀려지죠. 뭐가 틀려지니까? 지역성이 다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생각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중에 여기 노란색 분표로 적은 애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인용을 잘해주는 대표적인 거니까 대표적인 거를 먼저 연상을 하시면 이 특성이 기억이 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부동성에 관련된 항목들이 무진장에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것만 내가 이해가 돼도 나머지는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큰 것만 먼저 정리하셔도 돼요. 요게 이제 부동성에 관한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왜 부동산 속성할 때 위치 배웠잖아요. 절대적 위치가 있고 상대적 위치라고 배웠죠. 절대적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잖아요. 그 절대적 위치가 지리적 위치잖아요. 그렇죠? 걔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몇몇 분의 표정은 계속 우울하군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에서 어제는 이 시험 본 거에서 평균이 40.8 나왔어요. 평균 40.8. 그러니까 40점이면 20개 중에서 한 8개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이 8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본 시험에서 2개를 맞았든 3개를 맞았든 4개를 맞았든 간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개수에 대한 거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심리적으로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맞더라도 나는 그래도 몇 개를 맞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점수가 미달되면은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게 하나를 맞든 2개를 맞든 다 틀렸든 관계가 없고 원하시면은 다음 달에 또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또 이게 해서 만회하면 되죠. 뭐. 그죠? 학원으로 전화가 가끔 온다고 그래요. 시험을 자주 보자고. 응? 여러분들이 전화해서 그렇게 요구한대요. 시험을 자주 보자. 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누가 그런 얘기 했냐고 또 따지고 찾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럼 뭐 선생님 대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이론을 많이 배운 다음에 시험 많이 보면 실력이 늘어나요. 무조건. 그러니까 많이 돌면 돌수록 실력이 늘어나고. 그렇죠? 어쨌든 주문한 드레스라든가 턱시도는 입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을 해서.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죠. 올해 합격자 위봉할 때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드레스 코드를 맞춰가지고 모여서 사진 빵 찍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송 한번 해줘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자 모임이 11월 한 하순에 할 거라고요. 하게 되면. 근데 선생들은 그때 다 수업 중이에요. 11월이 되면. 특히 1차 과목 선생들은 쉬는 저기가 없어요. 10월 28일 날 여러분들 시험 보시죠? 그 한 일주일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강의해야 돼요. 11월 초부터. 그러니까 2차 과목 선생님들은 내년 1월 달에 강의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1차는 바로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자 모임 하는 날 외부 딴 데서 강의하고 있으면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만 전송해 주시면 돼요. 빵 하고 한번 보내주면 그러면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거기 나오죠. 이렇게 쫙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잘 들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부증성인 거예요. 그죠? 부증성은 뭐를 부증성이라고 그랬어요? 부증성. 물리적 측면에서요.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도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부증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시험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으로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른 재화처럼.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다른 재화와 달리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슨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생 특성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되게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수직선. 즉 뭐가 변하더라도 가격이 변화도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요. 나중에 경제에서 공급에서 얘기하는데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공급은 위치의 공급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 위치의 공급이 되고 부증성 때문에 비탄력적인 공급이죠.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무슨 공급? 독점 공급이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별성 때문에 비탄력적인 공급이 된다면 틀리다고요. 그렇게 출제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구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5, 6월 과정이잖아요. 원래 정규적인 과정에서는 이게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그러니까 관련된 건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선생님 이거 경제할 때 얘기 한번 또 하겠죠? 네? 그럼 여러분 일단 한번 못 들은 체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 한번 또 다시 적겠죠? 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토지 이용이 뭐가 된대요? 집약적. 집약적 토지용이 유발되는 것은요. 무슨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수요자 경쟁이. 자, 도심 지역같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한 토지의 양은 한정돼 있죠. 그럼 접근성이 좋은 곳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을 할 때 가급적이면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는 게 낫죠. 그럼 토지하고 자본이 있으면 어느 게 가격이 싸요? 자본이 싸니까 자본의 투입을 더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무슨 이용이라고 그래요? 네, 그걸 집약적 토지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등량곡선 그려갖고 한번 해봤었잖아요, 이거. 자, 도심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해서 어떤 생산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럼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우리가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토지하고 자본이 완전한 대체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도심 지역에서 우리가 생산할 때 둘을 결합을 해서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요? 자본이 비싸요? 토지가 비싸니까 결합 비율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본을 10을 투입하고 토지는 2만 투입한다고. 그죠? 뭐가 싸니까? 자본이 싸니까. 근데 외곽을 나오면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투입비를 늘리고 자본의 투입비를 적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심 지역에서는 무슨 이용이 발생하겠어요? 집약적 이용이.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A점에서도 우리가 얻는 효용이 20이고 B점에서도 우리가 얻는 효용이 20이라고 그랬어요. 10에다 2를 곱하면 20 나오잖아요. 2에다 10을 곱해도 2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심 안쪽에서는 무슨 이용을? 집약적 이용을. 외곽은 무슨 이용? 조방적 이용을 하는 게 그게 최요 이용이라고 그때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도심 안쪽에서는 무슨 이용이 유도가 돼요? 네, 집약적 토지 이용이. 근데 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의 가치는 무슨 경쟁에서? 수요자 경쟁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더라도 걔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희소한데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어떻게 돼요? 높게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잘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최유효 이용 강조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네,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서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생산비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그때 생산비 법칙이라는 것은요.
재화의 가치는 얘를 생산할 때 투입한 비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 가치가 결정이 된다 했잖아요. 생산비가 10이면 가치도 얼마? 10이고 생산비가 100이면 가치도 얼마? 100이란 얘기인데 얘는 우리가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든 재화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산비가 제로면 얘도 가치가 제로여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걸 갖는다고 그랬죠. 지가라는 게 토지 가치의 준말이니까. 그럼 얘가 토지 가치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거. 이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부증성이 지대 및 지가의 발생 근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토지로부터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지대가 커지면 모두 커지는 거예요. 얘도 비싸고 얘가 적으면 얘도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대하고 지가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얘기한 거예요. 비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대 및 지가가 성립하는 뭐가 되고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이용? 네, 최유효 이용에 얘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 토지를 사용할 때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사용을 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최유효 이용에 미달하게 됐다는 얘기는 얘를 낭비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낭비한 것만큼 다시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유효 이용이 되게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원가 방식에 의한 적산가격 산정 불가라고 돼 있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원가 방식이 이게 비용성의 사고잖아요. 그죠? 얘는 이 법칙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잖아요. 물건의 가치는, 건물의 가치는 그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들어간 비용의 크기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건물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비용을 구해야 돼요?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뭐를? 재생산 비용, 제조달 원가. 얘를 구해야지만 얘를 기초로 여기서 감가를 공제해야지만 건물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는 이 비용을 못 구하잖아요. 토지는 생산 또는 재생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 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법 자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증성의 예외 있죠. 예, 부증성의 예외는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증성의 예외.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을 증가시키는 이런 행위 있죠. 예, 이거는 부증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리죠. 부증성의 예외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부증성의 예외는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게 하더라도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없어요. 결론은 우리 인간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공급은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해요. 그죠?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뭐를 통해서? 그렇죠.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게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증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고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죠. 그렇겠죠. 그래요. 자,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물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요. 공간으로서 인식되는 토지는 시간이 경과하든 사용을 하든 절대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뭐라 그런다? 그걸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영속성. 그래서 얘 파생 특성에서 보면요. 첫 번째 잘 쓰는 게 이게 발생이 안 돼요. 뭐가? 감가상각이. 이게 시간의 경과라든가요. 사용 등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될 때 발생하는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근데 얘는 그 물리적 감가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이 감가는 그냥 무슨 감가다? 물리적 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산은 안 되죠. 소모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양이 불변이죠. 전체 양이. 그죠? 변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성립이 안 되겠죠.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뭐가 원가법을 어디에? 토지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소모가 돼야지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재생산을 한다고 가정할 텐데 얘는 소모가 되지 않으니까 재생산의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법에서 얘기하는 재생산 비용, 제주도 원가를 산정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1번하고 2번은 여기서 그냥 나와주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요거 두 개는 그냥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첫 번째 나오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고 돼 있죠.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유이익하고 뭐하고? 사용이익. 소유이익이 자본이득. 사용에 따른 이득을 소득이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게 무슨 성격이다? 영속성이라고 얘기한 거죠. 영속성. 그죠?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가지고 있는 거를 만약에 뭐를 주면 전세를 주면 전세를 또 세를 줘서도 발생하는 보증금을 운영해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에? 수명이 기니까. 이런 분필은 제가 이걸 100원에 사서 내일 오는 선생님에게 이거 80원에 임대를 못 준다고 그랬죠. 일주일 뒤에 오면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모품이니까. 근데 얘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써주는 거예요. 이걸 유발하는 성격이 뭐다? 영속성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부동산 활동에 장기적 배려를 요구한다고 돼 있죠. 그 왜 장기적 배려 또는 관리가 중요하겠어요? 얘가 수명이 기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세종에 와서 분양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그럼 분양받을 때 지금 상황만 보고 분양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미래의 변화도 충분히 고려해서 분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미래의 변화까지도 왜 우리는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1, 2년 되면 소모되는 애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를 사들이면 10년, 길게 뭐 20년, 30년 동안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그 변화에 대한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명이 긴 재화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변화를 고려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가 또 중요해요? 관리가 중요해요. 관리가. 그렇잖아요. 얘가 바로 소모되면 관리를 우리가 필요로 하진 않는데 얘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좀 더 오랜 기간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명이 일찍 단축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단축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관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요걸 가지고 내가 이해하면은 여기 밑에 쭉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적지 않더라도 중요한 거를 먼저 인식하면 되고.
그래서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영속성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가격 원칙 중에서 예측의 원칙이 있죠. 예측의 원칙이 우리 그때 배웠죠. 예측의 원칙이 뭐예요?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나 그 과거에 이용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장래 이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예측의 원칙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충남 연기군이었을 때 농지였지만 얘가 세종시로 지정이 되면 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택지로. 그런데 곧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택지가 될 때인데 우리가 여전히 농지 가격으로 거래하진 않죠. 그렇잖아요. 뭐로 바뀌는 거? 택지로 바뀌는 걸 감안해서 현재 농지 가격에 반영해서 거래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시간이 변해도 이 위치에 대한 변화는 있다 없다. 이 수명의 변화가 없잖아요. 영속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주요 특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격이 하락하죠. 네,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얘가 갑자기 공급량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게 영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에 미분양 재고가 쌓이면 난리 나는 거예요. 공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바로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쉽게 소모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것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모두 일단 중요하다.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배려도 필요하다. 장기적 배려라는 것도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쭉 연상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이게 나중에 또 선생이 이걸 또 정리해갖고 또 줘요. 또 자료로. 이렇게 해서. 기억할 거, 중요한 것만 따로 빼갖고 또 이렇게. 그것도 언제 또 여러분들이 또 달라고 그러냐면 지금 요약집 받았잖아요. 기본서보다 얇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거보다 더 얇은 걸 원해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듣고 선생을 계속 째려보는 거예요. 하면서. 그럼 선생이 또 어쩔 수 없어갖고 이걸 또 압축해서 줘요. 이거를.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냐면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 얇은 걸 요구해요. 계속. 그럼 나중에 결국은 몇 장을 요구하겠어요? 한 장 요구해요. 한 장. 한 장 달라고 그래요. 한 장. 아주 매년 그래요. 매년. 처음에는 얘 나왔다고 되게 좋아해요. 이거 나왔다고. 조금 있으면 얘도 싫어해요. 얘도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도. 항상 얇은 거 원해요. 항상. 그게 근데 희한한 게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얇은 걸 선호하는 거는 뭐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만 찾아요.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만 따져요. 뭐 이론으로 뭐 필요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개별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얘가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되는 거야. 물리적 측면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얘가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전국에 있는 땅들이 있으면 이 땅들의 뭐가 다 틀려요? 네. 위치가 틀리니까 개별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 파생 특징에 보게 되면 일단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이게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토지는 상품의 동일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법칙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가능한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솔직히 현실 시장에서도 이 논리는 성립이 안 돼요. 제가 그때 예를 들어드린 게 뭘 얘기 들었냐면, 자, 스타벅스 커피 얘기를 들어드렸죠. 똑같은 원두로 로스팅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다 얘를 판다고요. 그러면 커피 한 잔의 가격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잖아요. 전 세계 중에서 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가격이 제일 비싼 나라가 어디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전국에 명품 시장이 있겠죠. 명품 시장에 랭킹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 있죠. 1, 2, 3위 안에 누가 또 들어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판매하는 명품 가격이 제일 비싼 동네가 또 어디다? 역시 또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싼 거 선호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 보면 부동산학의 원리나 이론의 도출이 곤란하다고 돼 있죠. 그거는 앞에 문장 하나가 빠진 거예요. 보편적인. 네. 모든 부동산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원리를 도출하기 어려워요. 뭐가 있어서? 개별성이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럴 때 지난번에 이것도 얘기했어요. 개별성이라는 건요,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문이 나온 거예요. 개별성이란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이 개별성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같은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건물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감가의 정도가 다 틀려요. 그렇죠? 수익도 발생하는 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개별성이라는 거는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해 드린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온 것처럼 토준지를 선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토준지라는 게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대표성도 있고 보편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토지를 선정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개별성에서. 근데 얘는 이렇게는 생각하셔야 돼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용도 면에서는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용도 면에서는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 그게 개별성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인접성이라는 거는 연결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모든 토지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토지 경제학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다 연결돼 있는데 우리 필요해서 경계를 나누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때 인접성이라는 거는 주변 토지가 딱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 토지와 토지 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있죠. 네. 여기 지금 경계를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붙어 있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접성은. 어디서 만들어가? 부동성에서.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붙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붙어 있지 않으면 경계 문제가 발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죠. 여기가 주택일 때 여기에 뭐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얘가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옆에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 공장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유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한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다 부동성에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 효과를 물어보더라도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부동성 및 인접성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럴 때 그냥 단어 정도로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따로 빼지는 않고. 지문에 부동성도 있고 인접성도 있을 때 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게 뭐 어떤 거냐 이렇게 찾으라고 그러면 복수정답이 될 거 아니야. 둘이 같이 있으면.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들은 부동성은 주요 특성이고 얘는 기타 특성이잖아요. 그럼 뭐를 답으로 내세우겠어요? 주요 특성이 나오지 기타 특성이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죠? 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1시잖아요. 그죠? 예. 뭐 오늘 뭐 빨간 날인데 뭐 1시 반까지 선생님 끌고 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협조해 주면은 1시에 하고 마무리하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죠? 예? 표정이 금방 화색이 도는군요. 이야,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뭐 이런 표정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또 저기 금요일 날인가 민법 수업하고 있는데 민법 선생님한테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또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론생을 일찍 끝내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양반 얼마나 또 그게 또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무슨 특성이 있어요? 인문 특성. 자, 인문 특성이라는 거는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인문 특성은. 자, 얘 때문에 지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다고 그랬죠. 얘 때문에 물리적인 양이 있죠. 물리적으로 그 양을 갖다가 증가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인간이 부동산을, 토지를 이용할 때 상당히 큰 제약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그죠? 위치의 가변.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자, 충남 연계군이나 세종시나 지리적 위치는 같죠. 둘 다. 근데 얘가 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뭐는 달라져요? 이건 달라지죠. 이때 당시에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와 이걸로 바뀌었을 때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이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죠. 종전보다 인구의 유입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주거 형태도 다 달라진 거잖아요. 가격대도 이때 거래될 때하고는 천양지차잖아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군 단위의 농업지역이면은 농어촌 지역에 왜 특별 보조금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거 있죠? 이게 한 20만 원, 세대당 얼마씩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노인 양반들이 그거 받아서 손주, 손녀 용돈도 주고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런 돈인 거예요. 근데 얘가 도시로 바뀌면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보조금이. 행정상의 제도나 지원도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발생한다고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지리적 위치는 움직일 수는 없어도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유도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유도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오는 무슨 고속도로인가 뭔가 또 지금 설치한다면서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좋아져요?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이 부분에 대한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바로 뭐다?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 없잖아요. 이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의 전체 국토예요. 이 국토 중에 우리는 일부는 택지로 쓰고 일부 농지로 쓰고 일부 임지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가정할 때, 그렇죠? 이 양은 불변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수요가 제일 늘어나죠. 무슨 수요가? 택지 수요가. 그렇다고 얘를 물리적으로 양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양은 못 늘리죠. 그럼 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꿔주는 거죠. 임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농지의 일부를 뭐로? 택지로. 이때 이 선택이 최유 이용이 되게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농지로 쓰는 게 타당한 건데 우리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를 주거용지로 바꿔버리면은 오히려 인간 생활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 자원을 낭비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낭비하면 또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용도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는 있더라도 무슨 이용이 되게끔 선택을 해야 돼요. 최이용 이용이 되게끔. 그래서 얘한테도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무슨 이용을? 네. 용도에 대한. 그러니까 부증성에서도 최이용 이용을 요구하고 용도의 다양성에서도 뭐를? 최이용 이용을 요구하는 거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얘를 성립시키는 근거가 되는 게 부증성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그래서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고 용도 변경을 통한 공급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죠. 근데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경제에 가면 이렇게 수직선으로 되는 게 토지의 무슨 공급이에요? 물리적 부분은.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가는 것은 무슨 공급? 이게 경제적 공급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돼요? 수직선으로. 경제적인 공급은 우상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우상향하게 됐다는 거는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게 아니죠. 이렇게 늘렸다고, 이렇게. 용도 변경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있던 양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만 유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원래 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토지의 용도를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또 다른 용도의 토지의 공급을 줄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있는 자원 안에서 바꿔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불변인 거예요, 불변.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통해서만 공급의 증가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병합 분할 가능성이라고 있죠. 박스에, 인문 특성이 박스에. 근데 걔는 줄여서 그냥 분합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얘네 둘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그렇죠. 아니, 지금 얘기한 대로 연기군에서 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현재 세종시에 이렇게 쭉 진입해서 들어오면은 건물의 규모나 상가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다양하다고요. 그죠? 근데 이 지역에 원래 있었으면 농지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다 개인 소유의 땅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만 가지고는, 개인 소유의 땅만 갖고는 지금 면적에 대한 이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기에는 부적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뭐를 하면, 합하면 대단지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 분화성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따라 토지의 면적을 나누거나 아니면은 뭘 할 수 있어요? 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이용이 가능해요? 용도의 변경도 가능하고 위치의 변화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분합성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정리는 얘네 세 개가 중심이에요. 요거 세 가지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죠? 얘들은 만약에 문제가 등장할 때 부동산 특성이라고 나오면 얘네가 끼어들어올 수도 있어요. 한 문제 정도, 지문 정도로만.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에 있다? 자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자연 특성.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뒷장에 가면 부동산 속성이라고 있죠. 거기 가면 이제 공간 개념이라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데 공간에 보면은 거기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있죠. 예. 근데 거기 보면 지표권, 지하권, 공중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부동산 속성인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뭐다? 공간. 이 공간은 몇 차원 공간 얘기해요? 3차원 공간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가 공중 공간, 여기가 수평, 여기가 지하. 그렇죠? 이 공간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표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어요? 지하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중권. 자,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는 지상권이라고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위에만 나오면 지상권이라고 그러는데 학계론에서는 지상권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그죠? 그러면 지표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는
물에 관한 권리죠. 물에 관한 권리가 있을 때 이게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물 및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사용한다는 차원에서 용수권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그냥 원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역주의가 있고 선형주의가 있죠. 나라에 따라서는 절충주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습인주의에서 쓴다고 그랬고 얘는 어디서? 건조주의에서.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법은 이거. 습인주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오는 지역, 비가.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유역주의라는 것은 수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골고루 나눠 쓸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유역주의. 그럼 물을 골고루 나눠 쓰다가 물이 부족할 수도 있죠. 근데 참고 기다리면 비가 온다고요. 비가 와서 해갈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는 지역은 무슨 주의를 쓴다? 유역주의를. 근데 여기 있는 선용주의를 쓰는 건 건조주의예요. 골고루 나눠 쓰다가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럼 작물 경작을 다 망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 권리를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것처럼 먼저 온 사람이 땅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자기 쪽으로 이렇게 수로의 방향을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유리하다 이런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 없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는 지역은 이게 합리적이고 안 오는 거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표권에서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하권에 가게 되면 지하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관계를 표시할 때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미채굴 광물은 얘는 민법에서 명시한 소유권의 대상에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광업법에서 열거한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게 바로 미채굴 광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채굴 광물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만 인식을 해 두시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발에 가게 되면요. 개발에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개발 사업을 하다가 매장 문화재가 출토가 될 수 있죠. 네, 이거는 어느 위험에 해당이 돼요? 개발 위험 중에. 매장 문화재가 출토된 거는 어느 위험에 해당이 된다? 무슨 위험?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무슨 위험에 해당이 되냐고. 이거 법률적 위험이라면 틀려요? 이거 사업위험이에요. 사업위험. 아니 땅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팠으니까 나온 거지. 이거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문화재 나오면. 이거 조용히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얘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이걸 팠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안 부딪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위험에 해당이 된다? 사업위험인 거예요. 사업위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을 우리가 권리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 나온 거 다 소유권, 개인 소유권이라고 그러면 우리 열심히 파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마 경주 지역의 땅값이 무지장히 올라갈 거예요. 거기는 그냥 그 도시 자체가 박물관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자, 공중에 미치는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무한대로 인정을 안 해주죠. 사적인 공중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공적인 공중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적인 공중권도 정당한 이익 있는 공간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남의 토지, 남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일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고, 그 이상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항공노동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거는요, 공중공간 활용 방안이라는 거, 뒤에서 지역지구제 할 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거 나와 있죠. 개발권 양도제는 뭐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발권 양도제. 그렇죠.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만으로는 도시성장 관리가 어려웠을 때 토지용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지역지구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저기 개발권 양도제. 그죠?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큰 취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권 양도제의 가장 큰 취지는 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 시장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요즘은 출제자들이 그런 표현을 또 잘 써요. 여러분들이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 알죠? 토지구역 정리하고 공영개발. 그렇잖아요. 공영개발은 수용 방식일 때 수용하면은 보상해주죠. 무슨 보상해줘요? 거기는 금전 보상해줘요. 근데 환지 방식은 금전 보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환지를 금전 보상이라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식의 보상 논리도 많이 물어보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그것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속성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위치가 있죠. 자, 위치는 크게 나누면 무슨 위치가 있어요? 절대적 위치가 있고 무슨 위치? 그럼 절대적 위치는 무슨 위치 얘기해요? 지리적 위치. 그러니까 얘는 이거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상대적 위치는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를 얘기하고 얘네는 이거랑 관련이 있죠. 뭐하고? 접근성과. 아까 우리가 연기군하고 세종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위치에 대해서는. 자, 그럴 때 학자들이 위치의 가치를 판단할 때 과거의 농업시대 때는 위치의 가치를 뭐를 기준으로 판단했냐면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옥도를 가지고. 농사 지으니까. 땅이 얼마나 기름지냐? 이게 관건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농업시대가 아니죠. 그럼 산업사회에서는 토지의 위치의 가치를 판정할 때 뭐를 기준한다? 그게 접근성이죠. 접근성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토지의 위치의 가치가 틀려지는 거죠. 비옥도가 아니라.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것을 뭐를 접근성이라고 그랬어요? 24페이지에 가면 맨 상단에 접근성이란 접근 대상물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를 말한다고 돼 있죠. 그게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부담의 정도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비용을 우리가 접근성에 대한 걸로 표시해요. 근데 그 상대적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얘기하냐면 교통비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접근성이 좋은 거고요.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뭐가? 접근성이 안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교통비용 안에는요.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있죠. 이게 다 포함된 게 교통비용인 거예요. 이동하는데 이 비용 부담이 적으면 뭐가 좋은 거다? 접근성이. 이게 많으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거는 상대적 비용의 크기로 판단해요. 이 크기로. 그러니까 상대적 비용을 우리가 무슨 비용이라 하는데? 교통비용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교통비용이 많이 들면 접근성이 안 좋은 거고 교통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뭐가 좋은 것이다? 접근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그럼 왜 거기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쉽게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송선을 타고 여기에 딱 도착을 하면 크게 이동하지 않고 그 주변에 뭐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들이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면 접근성이 좋으면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높은 건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접근성의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접근성에 예외가 있잖아요. 먼저 접근의 대상물이 뭐냐 이거잖아요. 자, 얘가 편익시설이면 가깝게 있을수록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위험이나 혐오시설이면 오히려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 틀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접근의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활에 편익을 주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우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 안에 뭐 상가주택, 철길 옆에 주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거리와 접근성 얘기했잖아요.
거리는 가까워도 접근성이 안 좋은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이런 거 얘기해요. 일방통행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문제 있죠. 이런 거 얘기를 해요. 자, 목적물은 가까워요, 여기서. 근데 차를 가지고 갔는데 파킹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주차장은 거기로부터 한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 바로 앞에 있더라도 시장 접근성은 안 좋은 거죠.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학원은 주차할 때 별 문제가 없으신가요? 여기는? 아직은요. 그렇죠. 근데 다른 지역 가면은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파킹할 공간이 없어요. 학생들이 포기해요. 차를 갖고 오는 거를. 왜냐하면 차를 갖고 와도 파킹할 공간이 거기서부터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데다가 거기까지 걸어가서 또 그 차를 끌고 내려가는데 이게 또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대충 걸쳐놓으면은 수업 받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급하게 쪽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몇 번 차 빼달라고. 그러다가 정급하면은 직원이 문 열고 소리쳐요. 단속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다 집중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있죠?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판단 기준은 틀려져요. 그죠? 소매상점은 접근성 중시한다고 그랬죠? 근데 기도원이나 요양원이나 정신병원들은 접근성 별로 중시하지 않잖아요. 이게 용도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면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접근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해 보신 거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26페이지에는 이제 경제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복습을 하실 때, 예습을 하시거나 복습하실 때 그냥 경제편부터 하셔도 돼요. 우리는 항상 총론부터 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총론을 안 하고 여기서부터 해도 돼요. 맨날 우리 총론 보다가 덮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연휴고 그러니까 내일은 수업하나요? 아, 내일도 하고. 근데 금요일 날 또 오전만 할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은 수업 없으시죠? 네. 그럼 어차피 한 며칠은 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쉴 때는 잘 푹 쉬시고, 그죠? 주말도 잘 보내시고,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